네, 이어서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투자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동안 이제 러시아가 지난주 굉장히 피크였다가 네. 이번 주에 FOMC 이후에 조금은 수그러들긴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마켓워치에도 보니까 내년도 브라질하고 또 러시아에서 최악의 또 시장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에너지 유가, 러시아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일단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반등에 좀 나서 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년 이내에 이러한 경제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그렇다고 해결이 됐다거나 러시아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위기가 중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먼저 일련의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이제 중장기화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로 끝날 건지는 먼저 메커니즘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루블화 동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준비한 자료 보면 2011년도에 루블화의 동향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뭐 심심찮게 보긴 하겠지만 거의 뭐 급등주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험을 하죠. 지금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가 올해 취했던 노력을 한번 볼게요. 달러를,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300억 불, 그리고 하반기에 또 달러를 매각하면서요. 네. 그 870억에서 900억 달러를 루블화 환율 방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막 팔고 루블화를 매입했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6.5%에서 17%. 그러니까 올 들어서 6번째 인상인데요. 사람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1990년도에 한 번 이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금리를 인상해갖고 러시아에서 야, 예금해, 금리를 더 줄게 이러더라도 금리를 예금을 안 해요. 그냥 달러를 사서 금고에 재워놔버리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해지가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환율 제도에서 이제 변동 확률을 풀어놔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매각하면 과연 러시아에서 달러를 이렇게 막 반영하면 외환보 요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러시아의 외환보 요구가 5,100억 달러인데 올해 연말에 4,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900억 정도 달러가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하나 또 볼게요. 국채 수익률도 보면 단기 국채 수익률 5.7%에서 9.9%,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6에서 뭐 중기는 6 그리고 장기는 7.4에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대외 채무를 한번 볼게요. 국영기업 대부분 다 60%, 금융기관이 28%. 요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죠. 외국인의 러시아 금융 직접 투자가 21.5%입니다. 자, 요런 것만 보면 야, 러시아 경제가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팩트로 나타나 있는 일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러시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죠. 예. 네, 러시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근본적인 뭐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가 위기 상황을 맞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근본적인 것은 국제 유가의 하락인데 이걸 두고도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신경제 전쟁에 돌입을 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점은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이제 그것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게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음모론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오는 거고요.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떤 그런 유가 하락이 좀 장기화됐을 때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디폴트 우려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왜 그럼 하필 유가 하락에 대한 노림수가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리포트 기사가 나오는가 보면 지금 유가에 대한 수요는 세계 경기에 대한 침체 말고는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유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죠. 물론 세일가스에도 열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거를 그러면 왜 유가 하락의 노림수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갈까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요 리포트에 나온 얘기죠. 미국이나 유럽 서방이 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를 해서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점 일정의 어떤 그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미국 셰일가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분리독립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거는 스코틀랜드하고 스페인은 이제 카탈루나인데 이게 대부분 다 북해 유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해 유전이 떨어지게 되면 분리독립 얘기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도 지금 어떤 그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사우디가 왜 미국의 이런 그 유가 하락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최근에 러시아나 이라크나 이란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유 시설, 에너지 시설 투자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 투자가 선행이 안 되면 만약에 나중에 유가가 올라왔을 때 향후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선이 17달러에서 18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이럴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예, 러시아나 이라크나 이란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위기에 오면 원유에 대한 시설 투자가 선투자가 안 돼 버리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선점 효과에서 밀려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가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습관이 네. 되죠. 또 하나는 사우디는 식량 자금률이 미국 어준도에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순망치 안에 관계에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런 노림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최근의 유가 하락은 좀 앞서 했지만 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는 네. 게 제 견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인 전략이 있다라면은 지금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볼게요. 예. 해결 국무에 대한 전환 단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 시장에 이게 떠도는 진리 같은 게 있죠. 네. 정치적인 요소는 단기적인 악재고 경제적인 요소는 장기적인 악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경제적인 요소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요소로 끝날 것인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얘기했던 러시아 부도 위기 현실화될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디폴트가 될 경우에 가장 타결받는 게 독일이거든요. 네. 교육 비중이 4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독일이 가장 리스크가 있고요. 독일이 위험이 되면 동유럽하고 구소련 연방 그리고 EU까지 같이 위험이 됩니다. 또 재밌는 거 볼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러시아의 대외 채무 중에 90% 이상이 1년 이상의 장기 채무입니다. 사람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2016년도까지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지 않는다고 봐는 거죠. 또 하나는 러시아 금융 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34.4%입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가 디폴트가 날 때 독일도 안 좋고요. EU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 장기 또 지속했을 때는 미국 내 셰일가스 산업도 타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정치적인 이슈밖에 안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가서 러시아가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EU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아래에도 나오는데 유가 하락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할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강한 반등이 올 것이라고 보세요? 푸틴이 이렇게 했습니다. 40불 정도까지는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가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사우디 같은 거 한 17%에서 18%가 BEP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는 러시아는 제가 볼 때 한 38불, 36불 정도입니다. 이게 다 경비 포함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푸틴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견딜 수 있지만 사실 내년으로 들어가면 여론이 또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죠. 푸틴의 지지력도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있다고 부분 하니까.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중동 쪽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러시아는 일단 합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중동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다시 유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갈 수 있는 유가 하락 수혜주, 소에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는 항공주, 해운주는요. 현재 매출이 증가해서 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비용이 감소해서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모든 주식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에서는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점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수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셰일가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고
ETF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할 때 해외 선물 쪽에 하지 말고 타이거 원유 선물을 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이거는 세금도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의 후광통도 마찬가지 레버리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특이한 사항을 보면 제가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차별화 장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유가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휘발유나 나프타 같은 게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싸지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회사별로 판매 제품이 있어요.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쪽으로. 그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마진 구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따라서 정유주나 화학주는 또 차별화 장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정유 화학주가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 제품의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나프타 가격이 네.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같이 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제 유가와 관련된 사항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들 기억을 하면서 종목 선별에 나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